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 행보를 확대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구성도 이번 주 마무리되고요. 특검법 등을 둘러싼 기싸움은 벌써 시작됐는데요. 오늘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죠.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또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일단 어떤 모습들 좀 기대해 보면 될까요? 사실상 1년 9개월 만에 하는 기자회견이기 네. 때문에 더군다나 총선 참패 이후에 이제 민의에 밀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질의응답 형식과 또는 이제 질문 내용 이런 데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총선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면 부통이라는 이미지를 나름대로 불식할 수 있어서 총선 결과가 더 좋았을 텐데, 앵커 대담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만으로 비춰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 최상병 특검 문제, 이태원 특별법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만, 물가 문제, 이 대파 파동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한 없이 대통령이 얼마나 답변을 성실하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국민 설득의 성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 또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어찌 보면 민감한 현안들이 다 다뤄질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번 기자회견이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총선 결과 패배하고 난 뒤에 이런 기자회견이 열린다. 말하자면 정치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열리는데 저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네. 우선은 형식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허심탄회하게 어떤 이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하겠다. 정말 기자들의 자유로운 추가 질문도 허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가가 하나의 관건이고요. 지금 내용도 사실 민감한 최혜병 사건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 이런 민감한 하나하나의 내용이 충실하게 또 정직하게 대통령의 입에서 사과나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그것이 관건인데요.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다면 국민들도 굉장히 좋을 텐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 7월로 기억하는데 안동에 수해가 났을 때 거기서 경북 도당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이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 대통령의 모습을 새롭게 일신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형식은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 또 민감한 현안들도 다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두 분 모두 해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까요? 질문의 초점은 어디 쪽에 좀 맞춰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질문은 김건희 여사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문제, 그리고 이 디올 명품백 문제, 최상병 특검을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 기타 등등 이제 물가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한 이제 질문들이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후속 질문을 얼마나 허용을 하느냐. 네. 거기에 저는 이제 관건이 달렸다고 봅니다. 질문을 이제 하죠.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이제 나는 이제 이 검찰총장이 특별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원칙적인 얘기, 대통령이 이제 내가 관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 계속 후속 질문이 나와야 예를 들면 이제 명품백 사건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은 왜 거부하셨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뭐 주가 투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뭐 이제 이런 후속 질문이 자꾸 이어져야 국민들이 봤을 때 설득력 있는 회견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렇지 않고 둘이 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아주 점잖은 회견으로 끝내버리면 회견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지난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질의응답 시간이 한 33분 정도였거든요. 그럼 지금 이번 2주년 기자회견 때는 그보다도 훨씬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어져야 되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거 1년 9개월 만에 하는 것이고 네. 항상 대통령들이 해왔던 연초 국정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시간을 많이 끌 겁니다. 네. 네, 일단은 뭐 1시간을 넘기는 거는 자명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슈가 많고 쏟아지니까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초반에 자기가 기자들에게 오늘은 시간 제한 없다. 오늘은 무제한이다.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무제한 기자회견을 해서 3시간, 4시간짜리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렇게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기질이 있을지. 네, 일단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있느니만큼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길 좀 지켜보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로도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최근에 조사가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4주 연속 지금 한 30%대로 긍정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총선 참패 이후에 좀 횡보하는 양상이잖아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 대해 머물고 심지어 20%대까지 간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지지가 없는데 자기가 무슨 정책을 끌고 나가겠어요. 이런 동력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국정 지지율이 30%가 된 건 꽤 오래됐고요.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 보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이 고착된 상태에서 국정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계기를 마련하겠다. 저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해온 대통령의 일방통행 모습 그리고 대화보다는 일방적인 행정 지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대통령을 지지 않고 저렇게 못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왜 이렇게 민심 위반됐고 내 지지율이 낮을까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아까 우리 김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간 제한 없이 국민들에게 내 소상한 입장을 밝히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로 하고 사과할 건 사과한다. 이런 대통령의 진실한 모습을 국민들이 보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그런 설득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한다고는 했지만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 못하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가 왜 법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스톱하고 당신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런 걸 하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공정과 상식으로 당선됐는데 당선되고 난 뒤에는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장모라든가 자기 가족이나 측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기관이 사유화되어 있는 모습 하지만 정적이라든가 야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기관, 말하자면 권력기관들이 사유화됐다 이런 비판이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이번 기자회견을 하나의 계기로 그동안 국민 보기에 내가 잘못됐다면 고치겠다는 그런 진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이제 뭐 영수회담에도 나서고 기자회견도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좀 개최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영수회담 때도 영수회담 이후에 지지율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4주 연속 30%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영수회담도 완전히 형식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의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앞에 놓고 이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15분간 사실상 대통령에게 훈계조의 이런 공세를 펴봤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설명을 하는 데에 비공개 회담의 내용을 거의 다 할애를 했는데 대통령이 한 얘기들은 제대로 보도가 안 됐어요. 간략하게 핵심만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고 반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15분간 생중계가 됐단 말입니다. 영수회담은 그런 어떤 국정 지지율 반등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실패작이었다. 그것은 좀 정교하게 기획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짧게 하기로 한 어떤 신사협정을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완전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어떤 이 수에 말려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영수회담도 별다른 어떤 전환점이 되지 못했고 이번에 국정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느냐 여부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정말 배짱 좋게 무제한으로 모든 것 다 물어봐라. 내가 솔직하게 다 설명하고 또 설득을 시키겠다. 이런 식의 자세로 해서 하나의 진짜 이 드라마 같은 어떤 기자회견이 돼야 극적인 회견이 돼야 지지율 반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펼쳐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당 내부적인 상황도 얘기해보겠습니다. 같은 날인 9일에 국민의힘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지금 3명의 후보가 나서고 있는데 어떤 면면을 지니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사실 세 사람은 보시다시피 이 친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관료 출신이라는 점. 사실은 크게 특징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아서 저 중에 보면 이 추경호 후보가 그러니까 영남을 대표하는 대구 달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영남당이라 나올 정도로 영남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크게 개혁이나 쇄신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뭐 3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만 사실 원래는 이른바 친윤의 대표 주자로도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는 것 아니냐, 뭐 단독 추대설까지 한때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출마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3명의 후보로 좁혀진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당내에서 당선인 또는 뭐 낙선인들 사이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아니 총선 참패의 주요한 원인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는데 또 그 견제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이 윤핵관을 포함한 주류 세력에게 있는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게 말이 되느냐 반발이 거셌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반발에 물러난 것이고 뜻을 접은 것이고 저는 그 대타로 이 주류 세력에서 추경호 의원을 내세운 것이라고 봅니다. 대타로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경제부총리였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다수 주류 세력인 영남을 대표하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수도권 한 사람은 충청권인데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뭐 그리고 이제 출마 희망자들
윤상현 의원 그리고 이제 거론되는 김재섭 의원이 전부 다 서울 아니면 경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어차피 수도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당대표는 수도권 때문에 원내대표는 추경호 의원이 영남권을 대표해서 나와도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다. 네, 추경호 의원에 좀 주목을 하시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철규 의원의 대타입니다. 아, 대타. 이철규 의원이 거센 반발을 받으니까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에서 대타를 내세우긴 내세워야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대통령과 대화도 잘 되고 나름대로 이제 특검법 전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주류 세력의 대타로 추경호 의원을 내세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근데 이철규 의원은 뭐 당초부터 출마 의사 없었다라고 밝혔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뭐 이제 와서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나이 연대라는 이제 이런 나경원 이철규 연대라는 말도 나왔었고, 이철규 의원이 처음에 이 원내대표 출마설이 언론에 많이 나왔을 때 그때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제 와서 하는 설명이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추경호 의원의 등판 자체가 원래 이철규 의원이 조금 나서는데 그게 너무 또 이미지적으로 친윤이라는 게 굳혀지다 보니 대항마로 좀 대신 나서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비슷하게 해석을 하세요? 이철규나 추경호나 차이 없습니다. 이철규는 지난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패배의 책임이 진 자가 다시 원내대표로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물러났을 뿐이고, 추경호가 나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분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는 9일에 새 원내 사령탑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인물이 확정이 될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로 정해졌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게 되면 양당이 겨루게 될 첫 아젠다로 최상병 특검법이 꼽힙니다.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본회의는 통과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의 손까지 넘어간 거잖아요. 앞서 뭐 기자회견에서 거부권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부권은 행사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거부권 행사 방침은 사실 정해진 것이죠. 네. 정해진 것이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도 지금 연일 특검법을 죽은 병사의 죽음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은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마지막 이제 시점에서 이것을 재투표에 붙일 텐데 18석이 이탈을 해야 통과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 김웅 의원은 지난번에도 반대를 던졌었고, 그러니까 김웅 의원 한 사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을 하게 되면 나는 찬성해 던지게 찬성하겠다 되잖아요. 이렇게 네. 나왔어요. 이제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데 나머지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는 보이콧을 했지만 재표결 때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석 의원 3분의 2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기 전에 당론으로 부결을 정할 것이다. 그러면 뭐 내심 개인적으로 뭐 조금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당론으로 정해지면 대부분 다 지켜요. 대부분 다 지키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 특히 저 조경태 의원은 최상병 특검법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완전히 입법 폭주,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민주당이 워낙 최상병 특검법에 논리가 없고 자기 모순이고 하는 양태가 입법 폭주이기 때문에 18석이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만약에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재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돌아온 법안의 경우에는 제적의원 과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18표 이게 이탈이 되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되는 상황, 단일 대우로 뭉쳐야 됐다, 뭐 당론 얘기까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갈까요? 아니면 반대의 상황을 예측하세요?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은 앞으로 거부권 행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의결이 어떤 식으로 될지 그 결과는 두고 보더라도 네. 우선은 이 최이병 사건은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이거는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막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공격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최상병 사건이 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소하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수사단장이란 사람이 거꾸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아주 기막힌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실, 국방부 이런 권력기관이 중첩적으로 개입돼 있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제대로 나서서 수사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진실을 밝혀내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특검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실이 뭔지 단순히 지금은 최상병 사건 한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둘러싼 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얽혀 있어서 수사기관도 제대로 손을 못 대는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 10개월이 지났는데 누구 하나 기소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는 야당에서 어떤 전략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여당이 똘똘 뭉쳐서 그걸 다시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이건 국민적인 열망 때문에 국민의 힘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말하자면 역풍에 휘말리지 않을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두고 지금 양당 모두 좀 신경전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또 대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만간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우리가 가져오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좀 관철이 될 수 있을까요? 관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21대 국회 전반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도 11대 7로 상임위를 나눴었는데 11개 민주당이 가정한 상임위의 운영이 법사위 다 들어있었어요. 2년 지난 다음에 후반부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았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강성 일변도의 이 민주당 지도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거의 관철시키려고 뭐 양보하지 않으려고 몰아붙일 것 같고 국회의장은 다수당, 법사위원장은 그 다음 집권당, 네. 제2 정당이 집권당이 맡는 것을 2004년 정치개혁 때부터 정치권의 관례로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2년씩 쪼갰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4년 전부 다 저런 식으로 하겠다. 뭐 국회의장도 중립을 포기하겠다.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좌청룡 우백호처럼 오른쪽에는 국회의장, 왼쪽에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사실상 자기가 지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1인 후보 출마 뭐 추대를 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입법 폭주의 칼날을 휘두르 대겠죠. 네. 아마 뭐 이성적으로 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주고 하는 일의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운영위까지 갖겠다고 하는 배경은 뭘까요? 아니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가 행정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국민의 대표라는 의회 입장에서는 행정을 견제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국회가 지금 국민의 180대 108로 그렇게 국민의 뜻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법사위원장이라도 운영위원장은 다수당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죠. 108석 가진 국민의힘이 이것저것 다 달라. 저는 그거는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11대 7이든 12대 6이든 이런 식의 내부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국회에 이렇게 야당의 표를 많이 준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국민의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운영위원장이든 법사위원장이든 맡아야 된다. 그게 순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이 운영위를 내준 적이 있었나요? 집권 여당이 네. 지금까지 그걸 기록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는 위원장을 전부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전부.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야당이 안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부 가져간 적이 있는데 그랬다가 후반기에 와서 나누어서 다시 가져간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여야 간에 충실한 논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법사위는 의외로 상당한 그 견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줘서는 안 된다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쉽게 양보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쉽게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반발을 하죠. 그래서 4년 전에 개원 협상 때도 처음에는 그래 그렇다면 뭐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다 가져라 말이죠.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협상 타결을 봐서 11대 7로 했었죠. 자, 그런 식으로 입법 폭주를 밀어붙이고 하다가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그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안 네. 했는데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고 자기 충돌입니다. 아니 살아있는 권력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수처를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지금 열심히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다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법을 내놓으면 민주당의 논리로 따지면 공수처를 해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또 특검을 한다고 하면 공수처부터 민주당이 해체를 해야 된다. 자기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 총선 전에 뭐 여론조사가 얼마나 나왔고 무슨 뭐 민의가 어떻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최상병 사건을 생업에 바쁜 많은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아주 정교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최상병의 사망 원인은 다 밝혀졌어요. 경북 예천의 그 위험한 좁은 강에서 이렇게 허리 깊이로 들어갔다가 모래가 푹 꺼지는 바람에 급류에 휩쓸려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책임을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는데 군대에서 K9 자주포 사고도 생기고 수류탄 던지다가도 사고 생기고 하는데 그 사고 때마다 부대 사단장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경찰에 이첩하는 행위가 네.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공수처 얘기를 하니까 공수처가 사실상 와해되다시피 제대로 수사를 못했고요. 수사를 믿음직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또 하나는 공수처에는 수사하더라도 기소권이 없어서 공수처에서는 어차피 검찰로 넘기게 돼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진전 논설위원, 김창룡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